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은 아무래도 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튼토마토 신선도 90%를 기록하며 반지의 제왕 이후 가장 웅장한 대서사시라는 평을 받는 듄. 낯선 이름일 수도 있지만 무려 60년 전에 등장한 SF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소설이 역대 SF 소설 중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화의 원작 소설 듄의 탄생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요소들, 그리고 21세기에 새롭게 재탄생한 영화 듄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워싱턴주, 유달리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9살엔 신문사에서 글을 쓰고 싶어 나이를 속일 정도였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작문 수업을 들으며 밤새 써내려간 B급 모험 소설을 여러 잡지에 기고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웁니다. 오죽하면 관심 있는 수업만 골라 듣느라 끝내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있었다죠. 대학을 떠난 이후 그는 시애틀, 오리건, 샌프란시스코 등을 전전하며 지역신문사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설가의 꿈은 저버릴 수 없었죠. 그렇게 그는 1955년 자신의 첫 장편인 The Dragon in the Sea를 발표합니다. 21세기 잠수함을 배경으로 이성과 광기의 문제를 탐색하고 석유를 둘러싼 전세계적 분쟁을 예측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합니다. 그 역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위대한 행보의 서막이라는 걸 알지 못했으니까요. 첫 장편을 발표한 1955년, 그는 오리건주의 한 모래 언덕을 취재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농업부에서 이 지역의 급격한 사막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잡초를 활용할 정도로 지역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특집 기사를 기획했던 그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모래 언덕이 도시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사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한 기사 안에 담기엔 자료가 너무 많았던 탓이죠. 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당시 그는 슈퍼히어로나 메시아로 대변되는 영웅주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주의가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제도가 봉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종관계라는 배경에서 탁월한 리더십이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내며 군주에 대한 신격화를 일궈낸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오리건에서 마주한 모래 언덕이 봉건제와 영웅주의를 그려낼 완벽한 배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랍 독립전쟁 영웅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의 이야기를 참고하며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신문에 한정된 지면보다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1959년부터 오리건 취재 자료를 토대로 6년에 걸쳐 집필을 이어갔고 마침내 1965년 SF 장편 소설 듄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던 탓에 아날로그라는 잡지에 2차례에 나눠서 연재하고 20군데가 넘는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죠. 결국 필라델피아의 소규모 출판사 차일턴이 출판 제안을 건네며 듄은 완전체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듄은 출간 직후 네뷸러상, 휴고상 등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세간의 호평을 받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명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원작자이자 세계 SF 문학계의 거장인 아서 클라크는 듄을 가리켜 반지의 제왕 이외에 비견될 작품이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그는 프랭크 허버트라는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듄이 성공가도를 달리자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뒤이어 듄의 후속작도 꾸준히 내놓습니다. 듄의 메시아, 듄의 아이들, 듄의 신왕제, 듄의 이단자들, 듄의 신전을 차례대로 발표하며 대서사시의 장을 마련하죠. 특히 마지막 작품인 듄의 신전은 그가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1986년 발표됐는데 전작들의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간결하고 유려하게 묶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듄은 가장 문학적인 과학소설이라는 칭호와 함께 현재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워낙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듄이기에 발간 당시에는 쉽게 영화로 만들 수 없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971년
APJ 인터내셔널이라는 프로덕션에서 영화화를 추진했지만 다른 작품 제작 일정에 밀려 무산되고 말았죠. 이후 1974년 한 프랑스 프로덕션이 APJ로부터 판권을 사오며 다시 영화 제작을 시도합니다. 칠레 출신 감독인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에게 연출을 맡기고 천재화가 살바도르 달리, 시민 케인으로 유명한 오존 웰스,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롤링스톤스의 리드싱어 믹 제거 등을 캐스팅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죠. 하지만 14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과 천문학적인 제작비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좌초되고 맙니다. 듄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중에게 영화로 선보여진 건 컬트무비의 거장으로 불리는 데이빗 린치에 의해서입니다. 로스트 하이웨이, 머를랜드 드라이브, 인랜드 엠파이어 등 심오하면서도 난해한 작품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1980년 데이빗 린치가 연출한 엘리펀트맨을 본 제작사 측은 그에게 듄의 연출을 제안합니다. 당시 데이빗은 SF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소설은 읽은 적도 없었고 내용도 알지 못했지만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자체가 흥미로웠던 그는 각본과 연출을 함께 담당하며 1984년 영화 듄을 완성합니다. 소설이 출간된 지 20여 년 만에 쾌거였죠. 하지만 원대한 도전이 무색할 만큼 영화는 흥행 참패를 기록합니다. 기존 소설과 동떨어져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는 원작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흥미롭지 않다는 비평에 직면해야 했죠. 그로부터 16년 후 제작자 존 해리슨이 듄을 미니 시리즈로 각색해 흥행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21년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을 맡은 듄이 다시 스크린에 등장하며 영화 팬들은 진정한 대작의 등장을 염원하는 중입니다. 듄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영웅주의입니다. 듄의 배경은 만 191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으로 가득한 아라키스 행성입니다. 이곳을 섭정하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 폴은 전 우주를 구원할 예지자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죠. 원작자 프랭크가 의도한 대로 메시아 모티브가 반영된 것입니다. 영웅주의의 핵심은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헤라클레스가 목숨을 건 12가지 과업을 완수하며 영원불멸의 영웅이 된 것처럼 말이죠. 폴 역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적의 계략과 배신으로 공경에 처한 폴이 적을 섬멸할 것이라는 예언 아래 각성하고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며 절대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여타 영웅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다만 듄에 담긴 영웅주의는 카타르시스보다도 경계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폴의 영웅담은 소설에서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지몽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들이 우주를 전쟁터로 만드는 모습을 보며 폴은 고뇌하며 두려움에 빠지죠. 이 모습은 과연 인류에게 영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원작자 프랭크도 인터뷰에서 초인은 인류에게 재앙이라는 말을 남겼으니 타당한 추론처럼 보이죠. 이처럼 듄은 영웅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광신적인 분위기를 양산하며 인류의 이성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태학입니다. 듄은 생태학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황폐화된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유기적으로 그려냈죠.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막에 최적화되어 발전한 생명체들에 대한 묘사는 생명체와 환경의 불가분적인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원작자 프랭크는 듄이 성공을 거둔 이후 대학 강연을 다니며 듄 속 환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더불어 과학이라는 영역을 심리학, 철학 등 인문학과 결합시키며 통섭적인 접근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몇몇 환경학자들은 듄이 지구를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인식되게끔 하며 지구의 날 제정 등 환경보호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역학입니다. 주인공 폴이 힘을 얻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베니 제서릿이라는 집단의 훈육이 동반됩니다. 베니 제서릿은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여성들이 주축인 집단입니다.
정치 공작은 물론 인류 개량을 위한 교배 계획 수립 등 거대 계획을 꾸미기도 하죠. 듄은 이 집단의 성격을 폴과 결합시킵니다. 통상적으로 역사 속 영웅담이 남성 서사 위주인 것에 반해 듄에서 폴의 서사는 여성 사회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개입된 채 흘러갑니다. 이유는 바로 책이 정의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있습니다. 듄은 인간을 가리켜 비이성적으로 자기 욕망을 다루는 비인간적 존재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고 불완전하다는 원작자 프랭크의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소설 속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은 폴이라는 영웅이 갖춰야 할 완전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네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 문화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랭크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속 이미지를 차용할 정도로 아랍 문화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령 프레멘 문화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모두 아랍어에서 빌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듄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그리스어, 핀란드어, 고대 영어 등 다양한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프랭크에 따르면 이 단어들은 이국적인 사막 세계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자 인류 역사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듬었다고 하죠. 이런 배경들을 알고 본다면 듄이 품고 있는 거대한 세계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듄이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니 빌레브라는 천재 감독을 등에 업은 채로 말이죠. 사실 드니 빌레브도 데이빗 린치만큼이나 난해한 세계관의 소유자로 유명합니다. 시카리오 등으로 대중적인 인기도 얻었지만 그을린 사랑, 에너미 등의 작품을 통해 금기시된 영역을 넘나들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선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빗 린치와는 다르게 블레이드 러너 2049나 컨택트처럼 미래와 과학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연출한 경험을 토대로 수작을 읽어왔다는 점에선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디스토피아라는 주제의식도 드니 빌레브 특유의 냉소주의와 잘 맞아떨어지고요. 여기에 티모시 샬라메, 레베카 퍼거슨, 젠데이아, 제이슨 모모아, 하비에르 바르뎀, 조시 브롤린 등 출연진도 단연 압권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듄. 시대를 넘나드는 대작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줄까요?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